프로파일러 수업.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 하이킥에선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수업에는 또 새로운 수강생이 특별 출석했습니다. 천재 이승국이란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준 분인데요. 영화 유튜버 이승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승국입니다. 네, MBC4U에서 전호성의 꿈꾸는 라디오 예. 고정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목소리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뉴스 하이킥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FM4U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금요일마다 드라마와 영화 추천을 하고 있는 이승국이고요. 또 유튜브라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영화 얘기하고 있는 천재 이승국이라는 예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승국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몇 번 봤는데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재밌고 네네. 유쾌하고 발랄하고 네. 또 어쩜 그렇게 박학다식하신지 아닙니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표디 옆에서 박학다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자, 프로파일러 수업은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와 오늘의 수강생 유튜버 천재 이승국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수업은 청취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모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사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벌써 23년 전이죠? 1998년에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정말 오래된 사건이더라고요. 네. 저는 98년에 좀 어린 나이 때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가 아하. 시간이 지나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걸 보고서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있구나. 마치 해외 영화의 스릴러를 그냥 가져나오던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일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부천 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시가 이제 92년부터 93년 사이였기 때문에 네. 그로부터 한 5년 지나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때는 1998년 3월 2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은 금방 잡았는데요. 문제는 그 가게 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이었는데요. 남성은 비디오 가게 주인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이 김 씨의 온몸이 붕대와 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온몸에 구타를 당한 듯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화재 피해자라고만은 단정 지을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경찰은 역시 부검을 통해서 구타를 당한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조금 더 검사를 해본 결과 김 씨가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8천만 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이죠. 아내가 경찰의 제1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요. 취조를 해보니까 아내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했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사건인 걸까? 그러다가 경찰 눈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포착돼요.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던 청년 임 씨가 포착된 건데요. 이 부분은 비디오 가게 부부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하게 평소 부부와 지내던 사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상한 게 이 청년이 지나치게 피해자의 부인을 감싸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요. 반대로 피해자 김 씨에 대해서는 조금 공격적이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거 보험금을 노린 아내와 임 씨의 공범이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내는 기소되지 않고 이 청년만 기소됐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 사건이 조금 더 미궁으로 빠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청년의 자백을 바탕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이 청년은 피해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형님이 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디오 가게 주인 김 씨가 야, 강도를 위장해서 나 보험금 좀 타내게 도와줘라 라고 임 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둘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고요. 우리가 함께 일을 꾸몄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비디오로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998년 3월 1일 밤을 디데이로 잡고요. 둘은 범행 도구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 실제 비디오를 보면은 아프지 않게 끝낼 테니 걱정 마세요. 야, 숨이 너무 막힌다. 이런 음성도 다 녹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청년이 말한 비디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비디오가 청년이 말한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비디오가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형님이라고 존칭을 쓰고 있던 임 씨가 잠시 후에 갑자기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와 다른 말투로 공격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나는 섀도우다. 나이가 100살도 넘었다. 너를 응징하기 위해 온 악마다.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김 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비디오에 담겨 있어요. 이 비디오를 임 씨에게도 보여줬는데 맨 처음에 본인이 말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형님과 함께 범행을 하는 부분까지는 잘 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후에 심하게 구타하는 부분부터는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 나는 저런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또 알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 내뱉었죠. 이런 태도를 보고 전문가들은 정신분열 혹은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견이 분분했고요. 하지만 법정은 기억을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여서 현재 범인은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네. 악마입니다. 악마. 네, 악마라는 단어는 사실 일하시면서는 많이 쓰시지 않는 단어 아닌가요? 안 쓰죠. 네. 일부러도 안 쓰고요. 악마란 표현 자체를 대중매체에서 쓸 때도 제가 좀 비판적으로 네. 논평을 하는데 이 악마라는 부분에 주목한 거는 자기가 한 이야기니까 비디오 속에서 네. 섀도우, 3,000살 먹은 악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자면 이게 해석에 따라 다르죠.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스스로가 그 부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마적인 상태에 빠진 건가라는 것과 또 네. 다른 부분은 악마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리해서 해내면서 변명으로 합리화로 삼고 있는 건가. 네. 이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핵심을 뽑아주신 걸 기반으로 해서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 또 청취자분들이 던져주시는 질문들 조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니로 제일 먼저 질문을 깔끔하게 주셨어요. 진월선님께서 범인은 사이코패스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정신감정 당시에 네. 할 때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여러 가지 성향상으로 비춰봤을 때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일부 있긴 있지만 네.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이 범인을 사이코패스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구경했던 혹은 그냥 뉴스를 접했었던 많은 대중분들은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다중인격 장애가 저런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찾아보니까 다중인격 장애가 실제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이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다중인격 장애 영어로 이제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MPD)라고 하는데요. 네. 이 증상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정신의학계에서는 좀 반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이 1953년에 미국에서 이브의 새 얼굴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부 정신의학자들 의사들이 이 다중인격 장애가 실제한다라고 해서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 진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아니다. 조현병 혹은 다른 형태의 인격 장애 등에 대해서 잘못 진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수렴되냐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네. 충격을 받고 특히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컸을 때 네.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네. 만들어놔서 내고 그 뒤에 숨는 방어 기제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것을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적어도 뭐 6개월 이상의 네. 지속적인 그 증상이 나타나야 하고 여러 인격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 인격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다른 인격은.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가 되고 네. 기억 상실증으로 의심을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이 범인은 이 범행을 할 때 빼고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 혹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인정을 안 해줬던 거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범인을 조금 떠나서 요 사건 자체도 좀 궁금했었는데 네. 비디오 테이프를 범인이 남겨뒀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당시. 그렇죠. 그렇죠. 이 비디오 테이프란 증거물이 없었다면 이 실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술력으로? 우선은 이 임 씨의 범행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네. 물론 현장에 다 불에 타서 네. 지문이나 DNA나 이러한 그 신분 확인 법과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네. 그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 그리고 이제 보험의 존재, 네. 온몸이 둘둘 쌓인 그런 범행의 특성 등을 모두 종합을 한다면 네. 임 씨가 범행을 했다. 그리고 자백을 일단 하긴 했으니까요. 자기가 네. 공격한 것까지는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인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은데 네. 그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계속 네.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그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 뻔하죠. 우리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네. 과연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정말로 이 보험 계약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 상해치사 정도? 그러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다면 상당히 작은 형량을 선고받고 일찍 출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사건을 크게 기억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범인이 만약에 머리를 쓰려고 한 거였다면 지금 미니로도 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사이코패스를 위장한 계획적 범인이 아닌지 지능이 높아서 감염받으라고 영화를 따라한 건 아닌지 혹시 약물을 복용해서 기억 못하는 건 아닐지 여러 추측을 해주고 계신데 네. 만약에 정말 본인이 그거를 똑똑하게 사용하려고 했다면 비디오를 굳이 남겼을까? 라는 의문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범인은 지능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그리고 그 당시 범행 전까지의 생활 형태도 이 피해자 부부 집에 얹혀 살면서 다른 생계 수단도 없었고요. 네. 그 이외에 자신이 어떤 그런 지능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흔적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범행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예를 들어 영화 프라이멀 피어에 나오는 네. 그런 그 에드워드 노튼 같은 고도의 지능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너무나 허술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 자체가 자신의 이 극단적인 범행의 그 악의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지능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신 감정을 해봐도 네. 그런 해리성 정체성 장애, 조현병 다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문과 미스테리가 많이 남게 되는 사건이 된 거죠. 여전히도 아직 명쾌하게 정리 내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네, 만약에 이 자체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으면 이게 네. 1998년이니까요. 네. 지금 발생을 했으면 보다 더 정밀한 법과학적, 그다음에 정신의학적인 검증 진단 거쳐서 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가 확인됐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졌었는지도 이 프로파일러도 지금 많이 양성이 돼서 활동을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밝혀졌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엔 미스테리로 문제가 남았고 네. 지금으로서는 좀 아쉽죠.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중인격, 해릭성 정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해외 법원에서는 그랬던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내에서 해당 인격 장애 부분을 갖고서 형량이 깎였다던가 법원이 인정해 준 케이스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떤 사건? 2008년에요. 네. 제주도에서 네. 30대 엄마가
어린 딸 5살이었을걸요. 제 기억에. 어린 딸을 데리고 은행의 VIP실로 가서 대출 상담 같은 걸 하면서 네. 자기 딸에게 그 옆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라고 지시했다고 권고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어머니가 딸에게 네. 딸이 가져온 건 나뭇잎이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네. 정신감정을 해봤더니 해리성 정체성 장애다 이런 진단이 내려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죄가 아예 나왔었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후속 케어 같은 거는 진행이 되나요? 사실은 그 경우에 무죄가 내려진다면 반드시 그의 딸은 정신과적인 입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네.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쪽에서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겠네요. 현재 국립법무병원이라고 공주치료감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곳에 수용할 수 있는 강력범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무사방면 안 하죠.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하는데 네네. 그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이었고 네. 절도 혐의였고 네. 어린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네. 방면이 된 것이고요. 네. 위험한 범죄자라면 당연히 강제 입원 치료가 되죠. 그렇군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천재 빨리 가네요. 이승국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살처럼 흐르는데 김채연님이 민니로 어머 천재 승국님이 뉴스하이킥에 나오셨네요. 오늘 흐흐흐 이렇게 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겠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